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문법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법 중에 하나인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 네, 이름부터가 어렵죠. 생선 이름도 아니고 수동태. 네. 수동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동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러면 능동태는 무엇이고 수동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동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파이 플러스 행위자라는 기본 틀도 있지만 그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외운다 할지라도 수동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능동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언어의 어떤 그런 전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수동태와 능동태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법을 적용하고 바꾸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적인 부분을 잘 외우면 여러분들은 잘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언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만 잘 이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태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한자로 저기 적혀 있죠? 수동태. 받을 숫자, 움직일 동자, 모양 태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움직임, 어떤 동작을 받는 형태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 사람과 어떤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그 언어는 어떤 동작, 주어가 무엇을 한다, 또는 주어가 무엇으로 간다, 주어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열심히 배웠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주어는 무엇을 했는데 무엇에 해당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동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주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당하는 문장의 구조일 때 그러니까 누가 한 행동인지보다 그 일을 당한 것이 중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이겁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근데 당한 사람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꼭 사람만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 동작을 당한 주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당했어. 이런 표현은 수동태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친구를 한 대 쥐어 박았어. 난 내 친구를 때렸어. 그랬는데 내 친구 입장에서 보면 나는 때림을 얻어맞음을 당한 거예요. 내 친구한테. 네.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능동태가 돼요. 그 동작의 주체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나 그 동작에 영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주어 자리로 표현하자면 그게 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함을 당했어. 이렇게 돼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동태는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능동태 문장을 한번 봅시다. She cleaned the room입니다. cleaned the room. 그녀는 방을 청소했다. 자, 여기서 동작은 뭡니까? 청소했다라는 동작이에요. 자, cleaned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요. 청소했어요. 누가요? 그녀가요.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는 청소를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방을 청소했다 했을 때 그녀는 동작을 일으킨 사람의 주어니까 일으킨 사람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능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을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한번 먼저 이해해 보세요. 자, 그 동작을 당한 사물 또는 사람 또는 동물. 지금 여기서는 사물이에요. 방이에요. 청소함을 당한 사물은 방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을 주어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the room, 그 방은
was cleaned by her. 자, 그 방은 그녀에 의해 청소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자, 청소됨을 당했어요. 방이요. 그래서 그 방이 청소됨을 당한 그 주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청소를 일으킨 주어인 she를 이 행위를 일으킨 행위자의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까는 그 행위를 일으켰던 사람이 주어 있을 땐 그걸 능동태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당한 거예요. 클린드, 청소를 당한 방 입장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전환한 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방을 주어 자리에 갖다 놨더니 The room was cleaned by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방은 그녀에 의해서 청소되어졌다. 요런 거를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개념을. 네, 개념을 이해해야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칙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외워서 바꿀 줄 아는 친구들이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동태로 번역을 했을 때 해석이 이상하거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해석을 해서 이게 해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잘 걸러낼 줄 알아야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서 올바른 문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기준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적어가 없는 동사. 그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죠? 문법적으로는 그런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자동사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비동사들은 거의 자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나는 소년이다 할 때 이다가 비동사잖아요. I am a boy 할 때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어요. 나는 소년이다 하는데 소년은 뭐 나에 의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그런 동사들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없다가 가장 큰 틀에 걸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수동태가 가능한 형식은 3형식, 4형식, 5형식이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이미 벌써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1, 2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하지 않아요. 뭐 감각동사 같은 경우나 뭐 행위 결과 동사 같은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형식은 목적어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준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팔품사라든지 동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또는 문장의 형식 같은 기본적인 영어 문법이 여러분들의 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 문제를 맞출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수동태를 바꾼 것 중에 바꿀 수 있는 문장 중에 가능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구분하시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형식을 들이대 보면 1차 걸러진다 이겁니다. 왜? 3, 4, 5 형식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은 1, 2 형식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일단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 2 형식을 모르는 친구가 이런 어떤 걸름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블록처럼 생각하셔야 되고 이 블록은 사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블록으로 전체적인 집의 구조나 형체를 만들 때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이 그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데 아주 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문법은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법은 중3 때는 안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문법은 중3 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중3 때 돼서 헉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2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 이겁니다. 조금 옆으로 샜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능동태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y make cakes. 자, 그들은 케이크를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케이크을이라는 목적어, 을이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가 돼요. 아, 그러면 이건 정말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구나.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케이크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놔 보자는 거죠. 케이크는 are made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행위를 당한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거 동물을 주어 자리에 갖다 두고 원래 행위를 일으켰던 주어를 문장 끝으로 갖다 두면서 행위자 자리에 갖다 두면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에 의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은 가능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기본 틀을 여러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능동태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문법의 기본 틀을 지금 여기 지금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능동태의 주어는 항상 문장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 딱 하나 정해지는 게 뭐냐? by 플러스 행위자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주어 자리에 있었을 때는 이게 인칭 대명사라면 주격 인칭 대명사가 사용됐을 거예요. 물론 보통 명사나 고유 명사 같은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도. 근데 인칭 대명사일 때가 문제라는 거죠. 주어 자리에는 주격 인칭 대명사 써야 될 기본이죠. 그게 만약에 문장 끝으로 갔을 때는 이 by가 뭐죠? 이게 전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야만 한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원래 능동태에 있던 동사요. 타동사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문장에 능동태 문장에 있던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cleaned가 이렇게 was cleaned가 돼 있고 이 make가 여기 보면 are made로 바뀌어 있고 can이 can be solved로 바뀌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를 주어 자리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때는 인칭 대명사라면 목적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주어 자리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주격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요 도식대로만 움직이면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pp 플러스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그냥 외워두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놨죠? 요게 바로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는 영어 문법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놓치지 마셔야 될 거 조금 길어지지만 시제 말입니다. 시제라는 거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 크게요. 수동태의 그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뭐 당연히 동사가 시제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원래 능동태 문장에 있었던 cleaned가요. 이게 과거 아닙니까? 과거. 이게 지금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능동태가 이미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도 당연히 과거 시제로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비동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인데 이 비동사를 이렇게 was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왜 was로 바꿔주느냐? 이 뒤에 보시면 수일치는 반드시 맞춘다. 새로운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수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자, 새로운 주어는 뭡니까? 원래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 the room이잖아요. the room이 지금 주어 자리를 가는 바람에 the room은 it이에요. 그죠? 3인칭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현재형이면 is여야 하는데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was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문장의 시제를 비동사로 바꿔주고 그리고 새로 바뀐 주어에 맞춰서 수를 일치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이 make잖아요. They make cake. 그러면 이제 cakes가 주어 자리로 왔어요. 목적어에 있던 게 주어 자리로 왔는데 cakes는 복수네요. 그러니까 or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문장의 시제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였으니까 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항상 시제와 새로운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줘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 많이 틀려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요. 한번 봅시다. 이건 단순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수동태예요. can solve잖아요. 항상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조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뭐가 주어 역할, 주인 역할을 하냐 하면 조동사가 주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동사가 시제와 그 수를 담당하는 품사인데 조동사와 비동사 또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가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뭐 의문문의 법칙이든 부정문의 법칙이든 간에 어쨌든 그게 같이 있을 때는 조동사를 우선 적용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the problem이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고 이 주어가 있을 때는 can be solved가 되는 겁니다. 왜?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be밖에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can be solved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나가 보면 지금 1번,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이 비동사의 법칙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the room was not cleaned by her 이렇게 바꾸거나 was the room cleaned by her was the room cleaned by her 이런 식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바꾸는데 3번에 보시면 요거는 can be solved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바꿀 때도 여전히 조동사 can의 법칙, 조동사의 법칙을 적용해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주의할 포인트. 단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 행위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The window was broken. 예를 들자면 창문이 깨져져 있다. 이것도 일종의 수동태잖아요. 근데 누가 깼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네,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요. 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때고, 누구인지 모를 때, 네, 둘 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자, 영어는 말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말해짐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다양한 국가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행위자일 때는 by people 이런 거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by 플러스 행위자의 생략까지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영상이 길어져서 빨리 정리하자면 일단 먼저 수동태와 능동태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능동태를 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조금 폭을 줄여보자면 3, 4, 5 형식, 즉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는 요 방식 머릿속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주어에 맞게 비동사를 수를 일치시켜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수동태는 비동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법칙을 적용하지만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조동사의 법칙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수동태 얼마든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강에서는 수동태 2강에서는 4형식,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고 이 강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English Bite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